안녕하십니까? 연말이 돼서 많이 바쁘시죠? 저도 변명을 드리면, 좀 여러 개 모임도 있고, 또 기말 성적 처리하느라고 생각보다 좀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제가 치팅을 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읽고 있는 책은 있는데 다 못 맞춰서요. 제가 옛날에 썼던 책, 제목이 조금 잘못 졌어요. 창의적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어떤 창의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책입니다. 어, 생각보다 제 책 중에 많이 가장 안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그 경제학자가 창의성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뭐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그 신뢰를 얻지 못해서 많이 판매되지 못한 것 같고요. 내용도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좀 내가 용감하게 썼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한국 교육을 받고 미국에 가서 이 공부를 하면서 한국 사람이 왜 창의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썼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밌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편 자부하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책은 너무 안 팔리는 바람에 지금 품절이 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요. 구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그 책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비만형입니다. 사람들이 좀 살 좀 빼라, 운동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책을 말씀드리면 이 아이디어는 결국 한국 사람들이 창의성이 좀 부족하다. 특히 저같이 옛날 주입식 세대는 뭐냐면 질문이 없어서라는 것에 이 책이 주된 얘기입니다. 그 뉴턴이 앉아서 과학자가 앉아서 만유 인력을 발견하기 전에 왜 사과는 위로 안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질까? 전 이걸 보고 정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야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 거는 무슨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뭘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질문을 하지 못할까 해서 질문을 하려고 막 노력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자꾸만 저보러 운동하는 사람에게 운동을 하면 왜 살이 빠집니까? 대부분의 답은 뭐냐면 운동하면 칼로리가 타잖아. 그래서 칼로리가 막 저거 하니까 빠지지. 칼로리란 건 에너지죠. 근데 에너지가 발생할 때 살이 빠진다. 그 핵반응을 보면요. E equal mc라고 E가 에너지고요. M이 mass, 질량입니다. 즉 질량이 줄면서 즉 여러분이 우라늄을 핵반응을 시키면 우라늄의 질량이 줄어들면서 핵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 몸속에서 지금 핵반응이 일어나는 건가요? 에너지를 막 운동을 해서 발생시키면 제 몸에 질량이 그래서 줄어드나요? 제 몸속에 지금 방사능이 막 방출되고 있나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 몸은 화학작용이라는 걸 제가 아무리 문과지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학은 라부아지에라는 유명한 프랑스 화학자가 질량 보존의 법칙. 화학 반응을 아무리 시켜도 질량, 즉 몸무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몸은 왜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질까요? 제가 심지어 세브란스 의사 선생님들께도 여쭤봤는데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화학 변화 전후에 있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써놨고요. 결론은 뭐냐면 숨쉬기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이에 대한 답은 믿거나 말거나 저의 답변인데요. 사실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숨을 이렇게 마실 때, 물론 질소도 들어가지만 주로 들어가는 게 산소죠. 그럼 내쉴 땐 어떨까요? 들어간 산소가 들어갔다 폐에서 그냥 나오나요? 아닙니다. 산소가 나올 때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먹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뭡니까? 탄소와 수소죠. 그래서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만들어진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대부분. 근데 산소가 들어가서 탄소랑 결합하면 CO2,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수소랑 결합하면 H2O, 뭡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셨는데 그 산소가 우리 몸에 있는 탄소와 수소를 붙잡아서 숨을 내쉴 때는 수증기, 물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한 것이 나오죠. 근데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숨을 이렇게 가쁘게 내쉬죠. 한마디로 운동을 하면 이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나오는 이 과정이 더 빨라져서요. 그래서 숨쉬기를 더 열심히 해서 살이 빠진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물론 땀도 흘리지만요. 땀으로 나오는 물이나 소금은 저희가 결국 다 다시 나중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땀은 별로 소용이 없고요. 한마디로 운동을 해서 숨쉬기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살이 빠진다. 여긴 질량 보존의 법칙과 상관없는 게 이거는 뭔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즉 우리 몸에서 아무것도 안 빠져나가면 살이 안 빠지지만 탄소와 수소가 수증기 또 이산화탄소 형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죠.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시죠? 이유는 이 숨쉬기로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아야 살을 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이 세상에 50대 50인가? 제 질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누구의 질문이냐면 다윈의 질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학자입니다. 남자 여자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아니에요?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이게 정확히 반일까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아들이 만약에 딸보다 더 많이 태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즉 남자가 70%고 여자가 30%예요.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 손자를 볼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70%면 여자가 30%고 남자의 7분의 4, 즉 70% 중에 40%는 결혼을 못합니다. 반면에 딸은 다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딸을 낳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 사람보다 손자를 볼 확률이 높아지죠. 되게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안에서 다른 집안은 다 7대 3의 비율로 아들, 딸을 낳는데 이 집안만 예를 들어서 5대 5의 비율로 아들, 딸을 낳는다. 유전자가 특이하게 생겨서 그러면 이 집안의 자손들은 더 많이 손자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많이 보죠. 다른 집은 30%만 딸을 낳는데 이 집은 50% 딸을 낳으면요. 이 딸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자가 더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 집이 원래는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2%, 3% 그렇게 이 전체 인구에서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딸을 많이 낳는 집안의 유전자가 그 전체 인구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들이 조금 태어나는 때는 반대로 아들을 많이 낳는 집안의 유전자가 더 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남자 비율이 높으면 딸을 많이 낳는 집안 유전자가 점점 퍼져서 딸을 많이 낳는 유전자의 그 비율이 높아져서 결국 이 남자의 비율이 줄어들고요. 또 여자가 많은 그런 사회에서는 남자 아들을 많이 낳는 집이 번식이 잘 돼서 점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들을 많이 낳는 유전자를 가진 집안의 유전자가 더 퍼져서 결국 아들이 여자보다 똑같게 되는 반반이 되는 그런 유전자가 많이 퍼질 겁니다. 결국 남자의 비율이 50%가 넘으면 딸의 그 여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남자의 비율이 50%가 안 되면 남자를 낳는 유전자의 비율이 올라가서 결국은 다 50%로 수렴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논쟁이 안 됐는데요. 제가 공부하는 20년 전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룡에 이제 집착을 했고요. 그냥 단순히 공룡이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공룡이 항온 동물이냐 변온 동물이냐. 항온 병원 들어보셨죠? 뭐냐면요. 이 세상의 동물 중에 우리는 겨울에도 몸이 37도로 유지됩니다. 36.5도로. 또 어떤 당연히 고양이, 쥐, 곰, 기린, 얼룩말 다 이렇습니다. 포유류는 항온, 항상 몸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포유류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조류가 있습니다. 새들도 몸이 항상 똑같은 온도로 유지됩니다. 반면에 물고기 같은 어류,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양서류, 그 다음에 도마뱀이나 거북이 같은 파충류는 몸의 온도가 바깥 기온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래서 바깥 온도가 10도면 체온이 10도로 내려가고 바깥 온도가 40도면 체온이 40도로 올라가는 그런 동물들이죠. 그런데 공룡은 뭔가요? 공룡은 사실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뱀처럼 변온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룡 온도의 체온을 재본 사람은 없죠. 한 가지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북이가 알을 낳으면 어떡하나요? 거북이는 바닷가에 알을 낳아놓고요. 모래로 싹 덮은 다음에 엄마가 다시 바다로 갑니다. 그럼 그 바닷가의 거북이 알이 혼자서 맨날 매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거북이가 태어나요. 닭은 어떤가요? 닭은 엄마가 달걀을 낳아놓고 어디 도망가다요? 아닙니다. 달걀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엄마 닭이 그걸 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닭이 항온이기 때문에 달걀은 그냥 놔두면 달걀이 너무 추워서 죽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달걀을 품어줘야 돼요. 반면에 거북이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거북이의 알도 변온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의 알은 그냥 모래밭에 싸질러 놓고 엄마 거북이가 가도 얘가 거기서 얼어 죽거나 더워서 죽지 않고 알아서 잘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닭이 달걀을 품고 거북이가 안 품는 것만 봐도 항온 변온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요. 공룡은 파충류이긴 한데 이 파충류 중에서 일부 도마뱀들이 결국 도마뱀에서 이제 인간도 나오고 닭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가 조류로 변했다라는 학설이 되게 대두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공룡은 파충류이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도마뱀과 그 조류, 새의 중간이다. 근데 새는 항온이고 몸의 온도가 일정하고 도마뱀은 변온인데 공룡은 그 중간이니까 뭘까라는 거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개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있는데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300kg 나가는 악어와 사자가 있어요. 둘 다 맹수의 제왕이죠. 누가 더 많이 먹을까요? 허무한 답은 그거는 많이 먹는 악어가 있고 많이 먹는 사자가 있어서 어떤 악어냐 어떤 사자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답은 땡!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그 악어는 정말 조금밖에 안 먹습니다. 저같이 악어나 사자보다 훨씬 작죠. 인간으로선 크지만 이런 사람이 악어보다 훨씬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악어는 생각보다 안 먹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어디에 쓰이냐? 우리가 달리기하고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데 쓰이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 저의 체온을 37.5도로 유지하는 데 쓰인답니다. 여름에는 더운데 땀을 흘려서 그걸 유지시키고 겨울에는 막 안에서 근육을 움직여갖고 열을 내서 그 체온을 유지하는데 우리 몸의 50% 이상 한 6, 70%의 에너지를 거기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먹을 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요. 악어는 그 체온 유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짜 움직이고 숨 쉬고 이런 데만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사자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여기 제가 쓴 거는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항상 항온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전체를 그 에어컨으로 여름에는 냉방시키고 밤에는 또 겨울이나 밤에는 또 그 난방을 틀어서 따뜻하게 해야죠. 그럼 자동차가 막 달려가는 데 쓰이는 석유보다는 이 자동차의 난방, 냉방 장치에 들어가는 석유가 훨씬 많듯이 우리 몸도 항온이 되려면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온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비용도 높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만약에
공룡 중에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봤는데 악어와 사슴이 사는 동네와 악어와 사자가 사는 동네가 있다. 근데 사슴이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100마리와 같이 공존하는 악어의 숫자와 사자의 숫자 중에 누가 많을까요? 답은 악어입니다. 왜? 사자는 혼자서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100마리면 사자 한 2마리를 먹여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악어는 똑같은 사슴 100마리 가족을 놓고서는 5마리, 6마리, 10마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악어와 그 악어 주변의 사슴 숫자, 사자와 그 주변의 사슴 숫자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 비교를 해봤냐? 그리고 나서 이 공룡의 화석을 숫자를 비교하는데요. 그 초식 공룡과 이 초식 공룡을 잡아먹는 육식 공룡의 화석이 나온 숫자를 비교합니다. 물론 가정은 육식 공룡이나 초식 공룡이나 똑같은 비율로 화석화됐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지만 그렇다면 이 숫자, 화석의 숫자를 비교했을 때 이 숫자가 현재 아프리카의 악어 사슴의 숫자와 비슷한지 사자 사슴의 숫자와 비슷한지 비교하면 만약에 악어 사슴과 비슷하면 공룡은 뭡니까? 공룡은 변온동물과 비슷한 거고요. 사자 사슴 숫자와 비율과 비슷하면 이 초식 육식이 공룡이 그러면 공룡은 항온일 가능성이 크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본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사자와 사슴과 비슷해서 공룡은 항온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주라기 공원 다 봤죠? 영어로 주래식 파크.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진짜 어메이징한 그 CG 기술을 써서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약간 제가 보기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주제 넘은 짓을 한 게 여기서 자기가 과학자도 아니면서 공룡은 변온이 아니라 항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인가요? 말은 하지 않는데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그 벨라시랩터라는 공룡이 어린이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부엌에서 그 추격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주래식 파크 1에. 거기서 그 이렇게 커다란 유리가 있는데요. 둥그런 유리가 있는데 거기에 벨라시랩터가 이렇게 눈을 대고 이 안에 자기가 잡아먹으려는 인간이 있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때 벨라시랩터의 코에서 바람이 나오니까 그 유리가 뿌얘져요. 만약에 벨라시랩터의 체온이 유리의 체온과 같다면, 즉 벨라시랩터가 그 공룡이 변온이라면 공룡 몸에서 나온 수증기가 유리에 달라붙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달라붙었냐? 공룡 몸이 그 유리창보다 따뜻한, 즉 항온이기 때문에 공룡의 콧바람이 유리에 닿았을 때 수증기가 돼서 거기에 김이 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영화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유리에 공룡 콧김이 닿아서 김이 서린 그 장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공룡이 항온인가 변온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보면 야, 스티븐 스필버그가 주제넘게 공룡이 항온이라고 저기서 주장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자식에게 세포 반 개만 주는가? 여러분이 이제 자식을 낳을 때 자식에게 세포 몇 개만 줬나요? 우리 몸에는 아마 몇 조개의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 천억 개? 아마 조 단일 겁니다. 이렇게 무수한 세포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애인테 한 20kg쯤 주고 싶어요. 그럼 저도 적당한 그 몸무게가 되고요. 저희 애도 태어날 때 겨우 막 3kg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20kg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10kg, 20kg, 1kg는커녕 제가 제 자식에게 준 거는 세포 반 개죠. 왜? 아빠의 정자에는 세포 반 개가 들어있고 엄마의 난자에도 세포 반 개가 들어있어서 이 둘이 합해서 세포 딱 하나가 되는 데서 자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아빠 엄마는 자기는 그렇게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몇십 킬로의 세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에게는 정말 몇 밀리그램도 안 되는 세포 반 개씩만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는 고생을 엄청 합니다. 왜? 애가 조그맣게 태어나니까 막 그 애를 키우느라고 저희 애도 뭐 대학 들어갈 때까지 20년 고생을 했지만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좀 혼자 움직이고 저희 손이 덜 달 때까지만 해도 10년 넘게 이 자식을 키우느라고 우리 생을 다 바치고 있죠. 뭐 10년 그때 우리의 체중이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한 40kg 됐을까요? 태어날 때 제가 40kg를 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짓을 하느냐? 그 이유는 독수리 오영자 파워포스 레인저에서 제가 찾았는데요. 뭐냐면 이 세포들이 우리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46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46개가 사실은 각각 독립된 개체라는 것이 이제 생물학에 나오죠. 근데 왜 같이 있느냐? 이 46개가 각각 자기가 생존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이제 손가락 세포, 머리 세포, 발 세포, 뭐 이 우리 간이나 장을 주관하는 세포, 얘네들이 다 이 유전자들이 다 모여서 46개가 모여서 야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자라고 해서 커다란 로봇을 만든 것이 바로 한승구라는 이런 커다란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요거는 제가 전에 그 리차드 도킨스의 셀피시 진, 이기적인 유전자를 할 때 설명 들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한두 명의 형제도 지금 막 싸우는데 46명의 유전자가 힘을 합해서 로봇을 만들어 갖고 저 같은 한승구라는 거대한 로봇을 만들어서 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꾀를 피우고 다 46명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한두 명이 꾀를 피우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꾀를 피워도 내가 혼자 꾀를 피워도 45명이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고 사실 한 명이 꾀 피워도 45명이 열심히 하면 생존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막 유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싸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아기를 만들 때 세포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46명 중에 한 명이라도 들면 이 세포는 너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경고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46개 염색체 유전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힘을 똘똘 뭉쳐서 하는 것이 생존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아마도 생물학적으로 깨달은 우리 선조들이 세포 반 개씩만 줘서 세포 하나에서 시작하게 하는 게 그냥 어린이를 만들 때 무슨 아기를 만들 때 20kg, 30kg짜리 만들면 그 안에서 유전자끼리 싸워서 더 생존 확률이 낮아지더라. 아마 이런 결론 때문에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세포 한 개만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강국이 됐을까요? 사람들은 뭐 한국인은 떠들기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생각은 좀 다른데요. 뭐 한국인 말고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탈리아 사람, 그리스 사람, 뭐 중국 사람 떠들기 좋아하죠. 저는 오히려 한국의 인터넷이 강국인 이유는 못생긴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뭐 홍콩이나 이런 데는 이제 땅값이 워낙 비싸서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멋없이 그냥 하늘로 치솟은 뭐 20층짜리, 30층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똑같이 생긴 게 성냥갑처럼 서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딱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미국에서 그냥 1km, 2km마다 집 한 채씩 있으면서 넓은 마당을 갖고 이런데 인터넷을 깔려면 어떡할까요? 집 사이 간격이 1km라고 그러면 100개의 집을 깔려면 인터넷선이 최소한 100km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파트 조그만 성냥갑 같은 아파트 한 채 안에 100개의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1km는커녕 이 도로에서 2, 30m 들어가서 아파트에 딱 선 하나 연결하면 그 안에 있는 100개의 아파트들이 다 인터넷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을 깔기도 저렴하고 또 더 좋은 인터넷, 더 빠른 인터넷이 나왔을 때 미국은 기껏해서 지금 100가구에 100km짜리 전선을 깔았는데 이것을 다시 깔라고 그러니까 우린 못해. 지금 이렇게 하다가 우리 회사 망해.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 100가구인데 좋은 인터넷을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까짓 거 20m 쫙 새로 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긴 성냥갑 건물에 바글바글 모여 사는 한국의 특성상 인터넷 강국이 된다는 거죠. 인터넷 강국, 한국은 왜 이렇게 아파트에 모여 살까요?
한마디로 정부가 제공하는 편의시설이 좋지 않다라고 저희 경제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군데 모여 살면 수희 아저씨 한 명이 이걸 다 지켜주죠. 청소하기도 쉽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공원 같은 공간을 만들기도 쉽죠. 미국이나 일본은 공원도 만들어서 관리해주고 치안도 관리해주고 이걸 정부가 잘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띄엄띄엄 살 수 있어요. 땅도 넓지만.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이런 거 안 해주기 때문에 띄엄띄엄 살다가는 강도당하기도 쉽고 주변에 무슨 공원 같은 시설도 없는 거죠. 차라리 여러 집들이 우리가 스스로 아파트를 지어서 그 앞에 수희 아저씨 한 명 월급 줘서 세우고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키고 또 한편 공원도 우리가 그냥 그 주변에 만들어서 가꾸자. 왜? 십시일반으로 100가구가 돈을 모아서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일을 못하는 한국 정부 때문에 한국에 못생긴 아파트들이 생겼고 그래서 인터넷 강국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를 보면 뭐 솔직히 말해서 예쁘진 않죠. 왜? 쭈글쭈글거려요. 아니 왜 귀가 뭐든지 이렇게 매끈매끈하면 좋은데 왜 우리 귀는 쭈그럭 망태기처럼 생겼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창의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귀를 보고 왜 귀는 매끈하게 안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동그랗고 매끄러운 귀가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동그랗고 매끄러운 귀가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소리가 위에서 들리는지 아래에서 들리는지 구별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귓구멍은 하나죠. 그런데 귓구멍에 이렇게 매끄럽게 돼 있으면요. 그게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귀 밑에 부분을 반사해서 귓구멍에 들어가고 밑에서 들리는 소리는 귀의 윗부분에 부딪혀서 들어가는데 밑에 부딪히나 위에 부딪히나 매끈한 면에 부딪히면 우리 귓구멍에선 이게 위에 부딪혔는지 밑에 부딪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쭈그럭 망태기처럼 생기면요. 밑에서 올라온 것이 위에 부딪혀서 우리 귓구멍에 들어갈 때 이 쭈글쭈글한 것과 위에서 들린 소리가 밑에 부딪혀서 우리 귀에 들어갈 때 이 쭈글거림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밑에서 쭈글거리는 것과 위에서 쭈글거리는 것들이 우리 음향을 반사할 때 서로 다르게 반사하기 때문에 귀가 위아래 좌우가 다르게 쭈글거려서 우리가 이 소리가 위에서 들리냐 아래에서 들리냐 왼쪽에서 들리냐 오른쪽에서 들리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몸의 털은 어떻게 생겼나요? 대부분 밑을 향합니다. 머리털도 밑으로 늘어져 있고요. 우리 몸의 대부분 털은 밑으로 늘어져 있는데 딱 한 군데 우리 팔을 보면요. 팔은 이상하게 털이 이렇게 옆으로 나 있어요. 즉 이렇게 밑으로 나 있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즉 손등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 손도 여기를 보면 약간 이렇게 털이 비스듬하게 났는데요. 털이 밑으로 향한 이유는 옛날 우리가 원시인일 때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가 항온동물인데 체온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추워서. 그래서 우리 몸에 떨어진 비를 빨리빨리 우리 몸에서 밑으로 떨어지도록 중력 방향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팔은 머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 머리를 한번 자기 팔로 감싸 안아 보세요. 그러면 우리 팔에 지금 생긴 털의 위치가 밑으로 향하게 됩니다. 즉 머리를 이렇게 감싸 안았을 때 이 손에서 물이 밑으로 떨어지기 좋게 털이 나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런 몽골 제국이 옛날에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갑자기 쇠퇴했죠. 왜 그랬을까요? 몽골 다음에도 항상 이렇게 흉노족, 몽골족 또 그 다음에 저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런 정복자들이 항상 그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거대한 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들이 다 쇠퇴하고 지금은 소련이나 중국에 다 흡수돼 버립니다. 그럼 몇천 년 동안 중국이나 러시아를 정벌하고 아시다시피 몽골은 중국을 잡아먹고 러시아도 다 당시에 모스크바를 다 식민지로 삼았죠. 왜 갑자기 쇠퇴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중국에서 유럽에 물건을 팔려면 이 몽고하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중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갑자기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이 백기를 뚫으면서 이제 몽고를 지나가는 상인들이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몽고 사람들한테 돈을 뜯기면서 여기를 지나느니 바다를 향해서 더 싸고 안전하게 항해하려는 것이 생기면서 몽고의 경제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또 과학 다큐멘터리를 보다 알게 됐는데요. 그 정확히는 왜 아시아에만 장마철이 있는가? 이건 지금 완전히 확정된 얘기인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장마철이 있는 거는 이 인도부터 한국까지,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여름에라고 비가 더 오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 때문이랍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높이 서 있기 때문에 태양을 받아서 여름에 여기가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뜨거워진 물체 주변에는 이 공기가 소용돌이 치고요. 이 소용돌이 치는 바람에 바다에 있던 구름이 육지로 몰려와서 비를 뿌리게 되는데 그것이 장마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렇게 그 에베레스트 산맥 같은 히말라야 산맥 같은 큰 산맥이 없기 때문에 티베트 고원 같은 큰 고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한 부분이 뜨거운 일이 생기지 않아서 장마가 없죠. 근데 어떤 여자 과학자가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여기에 착안해서 왜 갑자기 빙하기가 왔나? 사실 이 지구가 상당히 따뜻했대요. 요즘처럼 왜 요새 지구 온난화다 뭐다 했는데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요즘도 지구의 40억 년 역사를 보면 정말 추운 계절이랍니다. 그래서 빙하기라는 게 지구에 없었는데 지금부터 몇만 년 전에 갑자기 빙하기가 생겼다는 거죠. 갑자기 눈이 내리고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연구를 해봤더니 그 우연히도 이 빙하기가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 그 인도 대륙이 밑에서 올라와서 아시아랑 부딪혀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과학자는 이 히말라야 산맥이 생김으로써 비가 장마철이 돼서 되게 많이 내리게 됐고 비가 내릴 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비가 붙잡아서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온실 효과가 우리가 나타난다고 막 걱정하지만 지구는 대부분의 기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온실 효과가 존재했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면서 장마가 생기고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다 끌어내려 갖고 그 바다로 넣어버리고 땅으로 넣어버리는 바람에 그 온실 효과가 사라져서 우리가 요즘 겨울을 체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각각은 좀 정신없어 보이지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